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주말이 끝났고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새로운 주간. 예. 또 힘을 내야죠. 그 말입니다. 예. 네. 지난 주말에 또 우리 황교안 전도사께서 광주에 또 가시고, 참 바쁜 한 주간을 또 바쁜 보내셨어요. 사람이에요. 예. 참 교활해요, 정말. 교활하다. 예.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어떡하나? 글쎄 말이에요. 계란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아니,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광주에서 혼쭐을 났는데, 그걸 갖고, 대구의 아들이다. 이런 정신 나간 영남분이 어디 계세요? 요즘 영남분들 얼마나 정말 정치의식이 훌륭하신데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국민을 아메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좋은 이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열리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요. 네. 자신이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자각 증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하루빨리 각성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각성 못해.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황어무게가 있는 한은. 예. 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책 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수의 귀의 경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우리라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하워드 진이 쓴 오만은 제국이나 그리고 노엄 촘스키 선생이 쓴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책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오늘은 올리버 스톤과 피터 커즈니 두 사람이 함께 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입니다. 네. 우리 김 PD 올리버 스톤 아시죠? 네. 영화 감독입니다. 플래툰과 7월 4일생. 네. 그리고 JFK를 만든 유명한 거장이죠. 영화 감독입니다. 네, 거장입니다. 아카데미 감독상 그리고 네. 아카데미 각색상 받기도 했고, 예. 네, 온갖 상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으로 한국인이 또. 네, 맞습니다. 전 부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올리버 스톤은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네. 이 역사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 지식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네. 여러 군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도 올리버 스톤이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피터 커즈닉이라는 사람은 아메리칸 대학 역사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상당히 볼륨이 있습니다. 600페이지 가까운 두 권짜리여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흔히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중심의 세계 재편 과정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올리버 스톤과 피터 커즈닉의 관점을 따라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중남미에서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정권을 교체하려는 이 미국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몇 년 전 수법입니까? 그렇게 남미의 취약한 국가, 권력 기반이 취약한 국가를 미국이 흔들어가지고 친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아니, 이 수법 진짜 고전적인 수법 아닙니까? 네, 아주 유구한 전통입니다. 유구하다라고 굉장히 미워하셨는데 정말 이건 진짜 미국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런 행위 자체가. 예. 미국을 신뢰하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죠. 아니, 농담 아닙니다. 이 역사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들, 생각이 있는 책을 보면은 미국을 신뢰하는 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모든 전능한 화폐신의 지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미국이죠. 이 남미에서도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베네수엘라의 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이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지금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란에서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란과 이라크를 앞세워서 온갖 나쁜 짓들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교수님, 정말 미국이 네. 이란 공격할까요? 그래서 저는 공격해도 남을 거라 보는데요. 어. 여러 가지 말이 오가는 것 같은데 네.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한 국가 침략해서 전쟁해서 몇십만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잔혹하게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4.3 사건 때도 보면은 제주도민을 토벌의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 방조라는 표현도 너무 봐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글쎄, 미군정이 획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군이 뒤에서 획책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보들을 다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국민들을 젊은이들을 애국의 그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고 이 전선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보내게 해놓고선 그 뒤에서 이 시커먼 손 동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당겨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히틀러 나치에게 돈을 대준 핵심적인 그 돈줄이 바로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아, 나치까지요? 네, 그럼요.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죠. 잠깐 그 부분 읽어볼까요? 예. 독일과 손을 잡은 기업가는 한둘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기 직전까지 나치 독일과 거래를 계속했다. 이런 사정은 2001년 포드 자동차가 과거 포드 베르케의 활동에 대해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2차 대전 발발 시점에 250개의 미국 기업이 독일의 4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58.5%는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나치 독일과 거래한 기업 중에는 스탠다드 오일, 울워스, ITNT, 싱어,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이스터먼 코닥, 질레트, 코카콜라, 크라프트, 웨스팅하우스, 유나이티드 프롯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거대 기업이 많다. 포드는 16위에 올랐는데 독일에 대한 미국인 투자액 전체를 놓고 보면 점유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최상위를 차지한 스탠더드 오일과 GM은 투자액 점유 비율이 각각 14%와 12%였다. 조금만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그 자본의 힘, 경제적인 그 근거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미국 기업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라크에 대한 대테러 전쟁 당시에 네. 이라크의 그 대량살상 무기도 또 보면 또 미제 무기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요. 돌려 매기기식이죠. 예.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 네, 돌려 매기기식입니다. 여기 팔았다가 저기 팔았다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자기 가서 죽이고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죠. 예. 금방 인용한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저자들이. 미국 자본가들이 해외 투자에서 들어오는 이익금을 쌓아가면서 독일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짓거리를 하는 동안 제럴드 나이 위원장과 전문가 조사팀은 미국 무기 제조업자들과 금융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손을 쓰고 수를 부리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냈다. 병사들이 애국적인 노래에 맞춰 전쟁터로 행진하는 동안 물밑에서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폭로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군사복합체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군사복합체와 결탁한 정치권에서 얼마나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내일 한국전쟁과 냉전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 19세기 문을 열면서부터 이랬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은 이 서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메리카 제국의 뿌리, 전쟁은 추잡한 장사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며 성립한 이 아메리카 제국이 정말 제국으로서 제국답게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근거는 전쟁이라는 추잡한 장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예. 그 추잡한 장사의 첫 번째 전면적인 큰 돈이 되는 장사가 뭔고 하니 바로 필리핀 접수였어요. 필리핀 접수. 네, 필리핀이 그 전에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죠. 예. 스페인을 몰아내고 이 베버리지라는 상원 의원이 1900년 1월에 연설한 그 연설문의 한 부분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국수주의적인 논리가 얼마나 선명한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예. 필리핀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이 섬나라는 전 세계 바다에서 마지막 남은 섬입니다. 앞으로 우리 무역의 최대 거래처는 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은 우리 바다입니다. 유럽은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식민지에서
소비처를 확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잉여 생산물을 소비해줄 곳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중국이 소비처가 돼야지요. 필리핀은 우리에게 아시아 전체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기지가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대부분 무역 관련 분쟁이 될 겁니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힘은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차지함으로써 그런 힘은 영원히 미국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미국인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해서 세상을 개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이득과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행복을 누리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발전을 떠맡은 국민이며 정의로운 평화를 수호하는 국민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베버리지라는 이 상원 의원의 연설입니다. 예.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우리 미국인을 특별한 민족을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민족 선택해서 이 세상을 개선하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지배하고 거기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바로 신의 뜻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 인용문 뒤에 넘어가서 사진을 보면은요. 정말 섬찟한데 미국인이 그 필리핀 포로들에게 물고문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소금물을 온주민에게 퍼먹여서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들. 그러니까 모든 나쁜 짓들을 다 실험합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예를 들면 이래요. 그들을 땅바닥에 눕혀놓은 채 두 손 두 발을 밟고 선다. 그런 다음 입에 막대기를 물리고 입과 코에 물을 한 동이 들이붓는다. 그래도 자백을 안 하면 다시 한 동이를 더 들이붓는다. 그러면 배가 두꺼비처럼 불룩해진다. 정말 끔찍한 고문이다. 이게 그 신의 뜻을 이어받은 미국 군인들이 필리핀인들에게 저지른 행태입니다. 필리핀인들에게 이랬으니 조선인들에게는 관대했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 책에 쭉 실려 있어요. 이렇게 학살당한 필리핀인들이 구덩이에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노군니 학살 사건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 기업들이 달려들어 필리핀의 온갖 산업, 또 쿠바도 마찬가지죠. 예, 쿠바의 온갖 산업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죠. 벌떼처럼 자본가들이 밀려듭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한번 휩쓸고 가면은 미국의 자본들이 탱크가 지나간 자리에 그대로 다시 점령해서 그 땅을 먹어치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전쟁이 재개발이었네요. 그렇죠. 재개발이자 축제이자 우리 그 버틀러 장군의 말을 빌면은 원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war is a racket이라 그러는데요. 전쟁은 정말 추잡한 뒷공문으로 하는 게 장사다 얘기하는데 우리 버틀러 장군의 이 회고 조금만 읽어볼까요? 예. 나는 33년 4개월을 이 나라 최고의 군대인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소위로 출발해 소장까지 올랐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독점 자본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고위급 보디가드 노릇으로 보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협박이나 강매로 돈을 뜯는 추잡한 장사꾼, 자본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갱이었다. 나는 1914년 멕시코, 특히 탐피코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는 작전에 참여했다. 미국 석유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내셔널 시티뱅크 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IT와 쿠바를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작전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 중앙아메리카 6개국을 파괴하는 작업을 도왔다. 추잡한 갱 노릇의 기록은 한참 길다. 1909년에서 1912년에는 국제적 금융 가문 브라운 브라더스를 위해 니카라과 정화 작업을 도왔다. 1916년에는 미국 설탕 제조 회사들을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침공 작전에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스탠더드 오일이 성가신 일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는 동안 그 애들은 자기들끼리 은밀히 모인 자리에서 요새 장사 아주 잘 돼라고 떠들곤 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알카포네한테 힌트를 좀 줄 걸 그랬나 싶다. 그 친구는 기껏 3개 구역에서 장사를 한 데 불과했으니까 말이다. 나는 3개 대륙을 누볐다. 이 알카포네는 잘 아시죠? 우리 대부에 나오는 우리 갱 두목아니니까. 그럼요. 이게 알카포네는 순진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뒤에는 바로 월스트리트와 미국의 독점 자본, 군산 복합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은 미국이 왜 전쟁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진실이죠. 미국이 한국의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뭐 군사복합체의 요구이자 명령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 무기업자들의 이 로비에 다 말려든 작자들이어서 뭐 호락호락 이 한반도의 평화를 선물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 예. 길을 지금 헤쳐가고 있는 중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맨 옆에서 김 PD가 말씀하신 중앙아메리카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윌슨 대통령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윌슨. 예. 레닌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열등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윌슨의 이상적인 논의가 사실은 레닌을 끝없이 경계하면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할 부분은 윌슨과 레닌의 이 경쟁 의식도 상당히 흥미진진하지만 중앙아메리카, 우리가 흔히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멕시코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흥미진진한데 더 네이션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20개의 독립공화국이 있거나 있었다. 적어도 5나라, 쿠바, 파나마, 아이티, 산토도밍고, 니카라과는 이미 식민지 수준으로 전락했다. 자치정부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허구다. 또 다른 4나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페루는 식민지 수준으로 전락하는 도중인 것으로 보인다. 휴스 국무장관은 멕시코를 독립주권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의회와 미국 국민이 아무런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무부와 해군부의 자비로운 지원을 받는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지배하는 제국을 꿈꾸고 있느냐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국민들이 당연히 물을 권리가 있는 질문이다. 그들의 아들들이 지금도 열대의 열병으로 또는 현지 애국자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독점 자본이 어떻게 현상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요. 곳곳에서 이 화학전과 이 온갖 신무기를 시험하는 전쟁을 펼치는 미국의 죄상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민주주의에 보르는 미국인이 하면서 그 이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못된 짓을 곳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저자의 말을 빌면 이렇습니다. 윌슨은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상주의적인 국가로 선언했고 진실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제국주의를 끝장내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썩 신통치 않다. 민족 자기를 지지하고 제국에 반대했지만 다른 나라 내정이 누차 간섭했다. 러시아에서 그랬고 멕시코에서 그랬고 중앙아메리카 곳곳에서 그랬다. 뭐 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윌슨에게 우리의 상해 임시정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독립한다면 미국의 위임 통치를 맡겨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일갈한 게 있죠. 이승만 저 자식은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이승만 이놈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미국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를. 그 유구한 면면한 전통이 지금 자한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게 미국 깃발을 드는 광신도들의 기원이 바로 윌슨 이 지점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현대사를 다룬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예.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올리버 스톤과 피터 커즈닉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는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고요. 팩트들을 그리고 그 당시 다양했던 이야기들을 대거 소개해 주어서 또 흥미진진합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미덕이 아닌가 싶은데 예. 미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 현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그리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국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공포에 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인 양, 은혜의 나라인 양 바라보게 될까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뭐, 반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아니, 무슨,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그 나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이해가 어려운, 그건, 과학적, 또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앙의 차원까지 고조돼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레일로드 텔레그래퍼라는 그 신문에 실린 한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군수업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들이 전쟁을 조장하고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하는 시스템에 대해 크게 각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쟁은 극소수 부자들을 더 배불리고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만든다. 수백만 노동자들이 징집돼 진창인 참호 속에서 우글거리는 이에 시달리며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사장들은 달러를 긁어모으고 그 아들들은 승진을 거듭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부담을 몽땅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보파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죽음의 살인자들, 여기서는 살인 주식회사란 말을 쓰는데요. 살인 주식회사들은 이 성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 묻은 돈의 사악한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떡거분을 얻어먹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어떤 비판 의식이 점점 무뎌진 모양입니다. 예. 예, 금방 우리 김 PD 잘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의 상인들이고요. 예. 이 살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보시면 제가 보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미국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물론 긍정적인 점은 긍정적인 점대로 보되 네. 그 뒤를 받침하는 게 무엇인지는 20세기 역사를 통해서 좀 뚜렷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미국의 민낯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낯을 보기가 참 참담해요. 예.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미국이 가는 곳에 곳곳마다 전쟁이고 핵무기고 참상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의 지성들은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부에서 예. 미국의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돈의 힘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시키는 대로 좀 무지막지한, 정말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살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도 지우기가 어렵네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아니, 이래놓고 북한 핵만 들었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세계 외교 협상이나 합의를 깨는 데 있어 제1급 선수가 미국이죠. 네. 모든 약속은 다 깨면서 모든 정의의 사도 역할은 다 하는 척하죠. 예. 정말 두 얼굴을 가진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심한 욕을 한바탕 해야 되는데, 네. 참 미국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이런 깡패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깡패 국가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쉴 새 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깡패 국가에 납작 엎드려서 복종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한반도에, 특히 남한의 주요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예. 네,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이 책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밌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고, 또 읽으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며칠 후에 8월 9일인가요? 그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굳이 핵폭탄을 투하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패전이 명백했고요. 네.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고도 여러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레히라는 제독은 이 원자탄을 사용하자는 얘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은 이미 패했고 항복할 태세가 돼 있었다.
이 야만적인 무기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한 것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도덕적 수준은 암흑시대 야만인과 같은 차원을 전락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우지 않았다. 전쟁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승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윌리엄 레이라는 미 군부 핵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단을 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패했고 항복할 태세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데도 수많은 이 민간인들을 학살함으로써 미국의 도덕적 수준이 암흑시대 야만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이 레이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윌리엄 레이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자탄을 투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아, 실험. 그럼요. 원자탄 실험을 바다나 사막에서 하는 건, 텍사스주 사막에서 시험하는 건 뭔가 눈에 보이는 리얼한 효과로 와닿지 않잖아요. 예. 사람이 죽는 걸 봐야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또 전 세계 패권도 미국한테 있다. 여기는 뭐 직접 그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전 세계 시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네요. 예. 네, 당연하죠.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냉전 시대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엄포 경계로서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기도 하죠. 이때 그 무전병 에이블 스피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핵폭발 당시의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뭐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일본의 그 유명한 반전 시인 도게 상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폭탄에 그 피폭해서 살아났다가 죽은 시인인데요. 죽기 직전인 37살 나이에 쓴 8월 6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도게 상키치의 시의 일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섬광을 내 어찌 잊으랴. 순식간에 거리에서 3만 명의 사람이 사라졌고 저 암흑 밑바닥에서는 5만 명의 인간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살점은 누더기처럼 늘어지고 두 손 가슴에 얹고 쏟아져 나온 뇌수를 밟고 걸으며 강변에 쌓인 사람 더미 뗏목에 실려 강변에 묶이니 차츰 시신으로 썩어가더라.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 화염의 마수는 번지고 이 학생들 시체 더미 쓰레기처럼 널브러졌으니 10만은 알겠지. 그들이 누구였는지. 내 어찌 잊으랴. 그 정막을. 30만이 살던 도시는 이제 정적뿐. 어찌 잊으랴. 그 절절함을. 죽어가는 아내와 아이가 허연 눈으로 뿜어내던 그 절규가 정신과 영혼을 후비누나. 네, 이런 시입니다. 리틀보이라는 이 핵폭탄을 투하한 비행사들은 뭐 축제처럼 이거 즐겁겠지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마디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일본이 이런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폭격을 카드로 내밀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엄중히 경계를 해야죠.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이 세계에서 저지른 죄악은 그 죄상들은 충분히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핵무기를 동원해서 핵폭탄을 동원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여기에 우리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죠. 피폭당한 사람들도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죄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되 그리고 일본의 죄가를 분명히 묻되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투하가 핵폭탄 투하가 정당한가? 그건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이후에도 한국전쟁에서도 소련과의 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이 핵무기를 들이대면서 온갖 엄포를 다 놓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바로 냉전 체제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 냉전 체제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고 죄 없는 이 한반도를 분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고요. 여기서 다시 미국은 핵무기를 투하하고자 했었죠.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정말 그 냉전 체제하에서 그 한국전쟁 하에서 이 미국은 핵무기 경쟁에 일종의 광기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냉전 누가 먼저 시작했나라는 이 챕터를 보시면은 분명히 소련 쪽에는 화해 제스처가 짙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이 군산 복합체와 이
네오콘들은 소련을 완전 제압하고 그리고 세계를 미국의 아래 두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핵무기 경쟁이 일종의 광기 같은 것이 느껴지죠. 예. 이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미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루이스 먼포드가 있습니다. 도시를 연구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보여주기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먼포드 컬렉션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이스 먼포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미쳤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미국에서 광인들과 섞여 살고 있다. 광인들이 질서와 안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일을 좌지우지한다. 제일 미친 자들이 장성, 제독, 상원의원, 과학자, 행정부 관리, 국무장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직함까지 달고 있다. 그들의 광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인류의 파괴를 야기할 일련의 행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정상이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성적인 목적을 위해 일한다는 근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미치광이들은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날마다 광기연의 행동을 착착 진행한다. 그런 행동은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정상인의 정상적인 행동처럼 보인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군중의 충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 어떤 공적인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광인들이 제멋대로 우리를 광기의 최종 발작 상태로 이끌어왔다. 이제 지구는 오염되고 전 세계 국민은 죽음을 맞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도 종말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비단 이 시기 우리 루이스 먼포드가 얘기하던 시점에 1946년 시점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미치광이들이 장성들, 제독들, 상원의원들, 과학자들, 국무장관,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지구 전체를 멸망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정상적이고 온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가장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강변하죠. 참 가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예. 이런 루이스 먼포드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 핵무기 경쟁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헨리 월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꼭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네. 상무장관까지 한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는 반핵 운동, 그리고 반전 운동에 나서면서 평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헨리 월리스가 1946년 9월 12일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행한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데 우리가 참 낯설어요, 이런 문장들은. 미국에서 미국의 미치광이들과 전쟁광들과 싸우던 이런 지성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맞싸운 사람들이 있었죠. 헨리 월리스의 1946년 9월 12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연설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나는 평화에 관해 그리고 평화를 얻는 방법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각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토록 평화를 갈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토록 두려워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탄을 발명하고도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원자탄을 믿는 사람은 조만간 원자탄으로 망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만으로도 소련의 보복과 맞물리게 되면 미국은 전쟁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는 강경하게 대해라는 식의 정책으로는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화 정책을 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을 원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우리의 기본 목표가 대영 제국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대가로 중동 석유를 손에 넣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 원유 확보 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전쟁에 빠지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긴 연설문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월러스의 연설이 정말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헨리 월러스가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너 그래라, 나 미치광이 길로 간다고 하면서 세계 전역에서 온갖 그 깽판을 다 부리고 다닙니다. 예.
남미는 물론이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요. 이 책 한국전쟁 그리고 핵군비 전쟁이나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굳이 첨단 무기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온갖 네팜탄이나 소위탄 등등의 강력한 무기들을 투하해서 북한을 초토화해버리죠. 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익히 안 봐왔습니다. 이런 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서 온갖 나쁜 짓들은, 전쟁 미치광이 하는 짓들은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미국을 정의의 서두라고 은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곳곳에 있다는 게 참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덧붙이면은 한국전쟁 상황에서도 예의가 아니었는데요. 맥아더가 물러난 다음에 리즈웨이 장군이 장군으로 오죠. 사령관으로. 예. 리즈웨이가 1951년 5월에 원자탄 38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탄으로 이 한반도를 또 중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히 이 책의 기술을 그대로 따르면 봄과 여름에 걸쳐 스탈린의 도움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휴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원자탄이 투하되는 위기는 모면하죠. 만약에 원자탄이 투하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유, 그런데 그 대신 이 소위탄이나 네이팜탄 등으로 북한을 초토화해버립니다. 이 부분 잠깐 볼까요? 네. 북한의 주요 도시는 거의 모두 잿더미가 됐다. 생존자들은 동굴로 피신했다. 남한 주민들도 사정은 별로 나을 게 없었다. 1951년도 영국군 영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다. 전쟁은 남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됐다. 그들의 불운한 나라는 해방되어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격투장 같은 곳으로 간주됐다. 그 결과 전투는 더할 수 없이 무자비해졌다. 남한을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도시들은 파괴됐고 생계수단도 대부분 사라졌다. 주민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선의 의존에 연명하는 무리로 전락했다. 남한 주민들은 불행하게도 38선 이북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국후로 여겨졌다. 이 국후는 DOOK는 동아시아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휴전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전쟁이 아주 고조되었을 때 미군이 이 38선 경계에서 생화학 무기를 실험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첨단 생화학 무기들을 실험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파주 비무장지대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헌혈을 잘 하지 않죠. 지금도 그 생화학 무기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전쟁은 미국 사회가 다시 군사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이 군부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이용해서 군사복합체 군부 세력들이 살을 찌웠고요. 거기에 결탁한 정치가들이 빨갱이 사냥에 나서죠. 그게 바로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네. 지금의 한반도 평화 국면이 네.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사실 그러게 말이 무기 네. 팔아가지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 속에서 대박을 이룬 미국이 네. 그 장사를 끝내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쉽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 무기 거래보다 더 큰 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게 조건이겠죠. 이 트럼프에게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바이든 차기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죠. 바이든의 워딩을 들어보면은 남북 화해 모두가 미국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전제한다면은 예.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정치가들의 상당수가 이 군사복합체의 로비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잘 아시는 바와 같죠.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원하지 않는 일본의 그 로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이런 우리 볼튼을 비롯한 그 매파들이 주로 그렇죠. 이런 국제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참 이태롭게 그지없습니다. 네. 그 이태로운 칼날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또 안에서 흔드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미국 신교도들이죠. 미국을 신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네. 예, 이 자들이 정말 이 책을 한 번쯤 냉정한 눈으로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뭐 가망 없는 기대겠죠. 우리만이라도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책 꼼꼼히 읽으시고
미국의 실체, 미국의 민낯을 좀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에서 1권의 몇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네네. 2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특집에서 네. 내일 모레 두 번에 걸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2권에서 제 눈을 확 끌어잡는 부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네. 미국 생각하면은 아득해지죠. 아득해집니다. 예, 이건 네. 그럼에도 미국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현재의 모습, 과거 모습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약소국의 비애라고 얘기하는데 약소국의 비애라기보다는 미국의 나라를 반쯤 팔아먹었던 자들이 저지른 죄악들 때문이죠. 그걸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신식민지 상황을 지속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도 참 절망적이 정도로 우리를 안담하게 합니다만 그럴수록 미국을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감사하고요. 내일 또 미국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저희가 벌써 3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10부작 다큐멘터리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훨씬 생생하게 역사의 기록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과 또 책으로 보는 건 또 다르죠. 네. 저는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만은 활자가 낯선 분들은 다큐멘터리를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네. 요즘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여러 작품들 줄 읽어오는데 네. 황석영의 네. 소설 무기의 그늘을 읽었어요. 예, 예.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니까 베트남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랄까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물었어요.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또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관련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느냐 하니까 거의 몰라요. 제가 얘기해 주는 게 거의 처음이라는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정보를 얻은 학생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물었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요. 한두 줄 정도 지나가듯이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역사뿐만 아니고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죠. 그리고 고엽제 전후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면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한두 줄 스쳐 지나가듯이 넘어가고 만답니다. 역사를 요즘 젊은 학생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청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우리 역사 교육의 실상이 이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사실 이 문제 파고들면은 한국 교육 전체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입시 중심의 이 교육 하에서는 이 역사 교육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네. 진지하게 하려면은 대학 입시의 역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형식적이기도 하고요.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당에 미국 현대사까지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물론 개별적으로 또는 예. 어떤 여러 모임을 통해서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미국 현대사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현대사를 모르면은 우리 역사의 상당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의 세계 전략 영향권 아래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1권에서는 윌슨에서 케네디까지 언급하고 있고 2권에서는
존슨에서 오바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교적 쉽게 잘 쓰여진 이 미국 현대사를 통해서 미국 현대사뿐만 아니고 세계사, 이 세계 현대사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 했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아가 한국 현대사의 미국은 또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이 역사를 가르칠 때 이런 아픈 흑역사를 가르치지 않겠죠. 당연히 숨기겠죠. 네네.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우리 올리버 스톤이나 피터 커지닉처럼 이런 책을 써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현대사를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공식 교육 채널에서는 대부분이 미국의 역사하면은 이를테면 그 신화적인 미국사죠. 예컨대 이타주의와 자선, 아량, 미국 예외주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소명, 그런 헌신, 이런 그 가치관을 통해서 걸러진 역사만을 가르치고 또 미국인들은 그걸 자랑스러운 자기의 역사로 기억하겠죠. 그런데 개인도 그렇지만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기억은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기억하겠지만은 자신의 수치, 치욕, 그리고 아픈 역사까지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 역사와 함께 이런 미국의 흑역사를 밝히는 책들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네요. 예, 소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우리 이완배 기자의 전라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그럼 뭐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인데 예. 그게 또 역사를 왜곡해서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제가 이 또 다른 지역 발언일 것 같아서 자제했는데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서 전라도민에 대한 아주 그릇된 편견 중에 하나가 뭐 배신을 잘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라를 끝까지 지킨 이순신의 본진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라도에 있었어요. 전라도 민중과 같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순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 역대 애국적 행동, 민중을 위한 행동, 동학서부터 5.18 지금까지도 호남은 주역이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언제 호남 출신 인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집권하고 들어먹고 그랬습니까? 아니 호남에 대해서 뭐 배반 잘한다. 이거는 진짜 마타도 중에 마타도입니다. 네, 권력이 조작한 그 기억의 왜곡에 아무 비판 없이 편승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걸 일상적인 행동에서 그대로 표출한 뭐 우민들이 잘못이죠. 그런 우민들이 많아지기를 이 나쁜 권력들은 원하기 마련이고요. 우리 오래전에 그 김현수 작가의 소설 한 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광주 항쟁 이후에 경상북도로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린 작품이 있었죠. 제목이 칼로 베인 상처처럼이었는가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완배 기자의 얘기를 반복하거나 뭐 덧붙이려는 게 아니고 네. 기억의 왜곡의 문제라는 거죠. 기억의 왜곡. 역사도 기억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또 비틀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해서 지난 정권 때 그렇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니 뭐니 하려고 온갖 그 난리를 다 쳤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부끄러운 역사, 그 아픈 역사, 그리고 악독했던 역사들을 온전히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네. 미국이 다른 지역에 개입한 그 꼴을 보면은 미국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권에는 미국이 인도네시아 현대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소설 한 편 읽은 적이 있어요. 함께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카르노에서 수하루토로 정권이 바뀌면서 5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좌파 인사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 학살당했죠. 근데 이 학살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카르노는 비동맹 체제를 만들고 하면서 미국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비동맹 국가들이 그러니까 소련 진영이나 미국 진영에 속하지 않고 자존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동회의 이후에. 네. 그런 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였습니다. 그 주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눈의 가시 같은 수카르노를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면에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독재자 수하르토가 있었습니다. 이 수하르토를 내세우면서 이 수카르노를 지지했던 사람들,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길을 걷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을 50만에서 100명 정도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카르노를 축출하고 말 잘 듣는 독재자 수하르토를 내세웠던 거죠. 그 이면에 당연하게도 먹잇감이 있었겠죠. 이 먹을 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인도네시아의 정말 풍요로운 자원이었습니다. 수카르노를 축출하고 난 다음에 H.L. 헌터라는 그 석유 재벌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파 석유 재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카르노 축출 이후에 2차 대전의 향방을 가른 마지막 결정적 전투 이후 자유세계 최대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문건 잠깐 볼까요? 수하르토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외국 자본의 인도네시아 복귀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이미 약 25개의 미국 및 유럽 회사가 수카르노 정권 때 국유화됐던 광산과 부동산 및 여러 사업 분야를 다시 접수했다. 여기에 자유화 입법 조치까지 추가해 외국 자본 신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과 이윤 봉국 소환을 보장했고 자산을 강제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도 제공한다. 채취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다. 니켈, 구리, 복사이트, 목재 등등 지금까지 개발이 덜 됐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진척됐다. 외국 자본과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전망이 밝은 사업은 석유다. 주로 수마트라 섬 중부 칼텍스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하루 평균 6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3년 안에 하루 생산량은 100만 배럴을 돌파할 것이다. 이 문건을 보면은 이렇게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개입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수카르노를 축출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강아지 같은 수하르토를 내세운 이유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 그리고 미국 그 재벌들만 살을 찌우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죠. 이란 석유를 다 미국이 독차지하고 싶은데 여기에 미국의 반발하는 정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제거해야겠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란 이라크 전쟁도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는 그 깡패가 돼버린 강대국, 아니 네. 강대국이 아니라 깡대국. 이 네. 깡대국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이런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세계인들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그 깡대국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참담할 정도죠. 네.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이대면서 이 윽박지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 꼭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세력들이 다 있어요. 정보원들이 다 있고 그자들이 이런 이간질을 하면서 미국의 편을 들고 나오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 상상이랄까 이미지는 북한의 미래인데 북쪽이 이 지하자원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천문학적인 수준의 그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열렸을 때, 북한이 열렸을 때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이 그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인도네시아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그 상상 추측도 기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해온 짓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죠. 몇백 명, 몇천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이 북한에 진출했을 경우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한과 어떤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또 폭발할지 소설가적 상상력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장강명이 쓴 소설이죠. 우리의 소원은 전쟁 이런 작품들 읽으시면은 그런 상상력에 아마 실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우리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장강명 씨는 정말 소설 잘 씁니다. 우리가 댓글 부대를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시발단 우리가 낙곰수에서 얘기하기 전에 장강명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가들의 예리한 촉수랄까요? 네. 안테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편이 되죠. 전두환이가 그렇죠. 광주 시민들을 교란할 목적으로 이렇게 투입했던, 오프라인에서 그러했는데 온라인에서 안 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사실 정말 상식에 가까운 것이고요. 네, 약간 뭐 여담이지만은 장강명의 신문사 시절 사수가 바로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얼핏 들은 기억이 있네요. 예. 이완배 기자가 키웠구나. 네. 예. 아무렴. 요즘은 우리 장강명 씨가 요조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조라는 가수가 있는데, 요조하고 책 팟캐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 재밌게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예. 요조 노래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스카르노를 축출하고 수하루토를 내세운 미국의 전략이 여기에 그치지만 않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 우리 칠레 지진 이런 소설, 칠레에 관한 얘기들 한 적이 있는데, 예. 칠레도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민주화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칠레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특히 미국과 그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경제 노선을 취하려고 했죠. 그때 민주적인 대통령, 좌파 대통령이 아옌데였습니다. 아옌데. 예. 네, 아옌데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옌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모든 저개발 국가 국민들의 피와 땀을 무자백에 착취하고 있다는 그 전제 아래, 우리 칠레는 그 고통을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경제는, 칠레 경제입니다. 수출의 80%가 소수 외국계 거대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로 상징되는 굴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이익을, 그 이익을 만들어주는 나라들의 이익보다 늘 우선시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이 칠레의 구리를 오랜 세월 개발해 최근 42년 동안 40억 달러 이상의 이윤을 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초기 자본 투자는 3천만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들은 국기만 없을 뿐 강력한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잠재적으로 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차관과 원조를 구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자본 수출국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전적인 역설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옌데 말 구구절제 옳은 말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원을 되찾아서 정말 우리 백성들과 국민들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근데 이걸 미국은 못 견디죠. 이런 얘기를 하자 미국의 온갖 정보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아옌데 축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해서 또 자연스럽게 애들은 자신의 말 잘 듣는, 또 자신이 던지는 이 당근을 덥석 물 애들을 포섭하겠죠. 예. 바로 군부 세력입니다. 그 악명 높은 그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예, 우리의 박정희 전두환 같은 애들이에요. 예. 이런 신군부 애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죠. 네, 결국 이제 이런 불의한 군부의 발호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상 좋아한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광주 학살이 일어나는 거고, 맞습니다. 5.16 쿠데타가 용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해온 짓들입니다. 자기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듣는 자들, 그리고 미국 기업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 미국이 응징하는데, 그 응징 방법이 그런 거예요. 내부의 이 친미 세력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 칠레가 고전적인 예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는 우리의 전두환 같은, 전두환이 이 피노체트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만, 네. 이런 군부 세력들을 앞전면에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인들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 외국 자본이 반동 세력과 결탁한 제국주의가
이런 민주적인 전통을 깨부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항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는데 이 미국이 붙인 선물로 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피노체트가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철저하게 친미적인 정권이 수립되죠. 예. 바로 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던 애가 사이코패스라는 별명의 키신저였습니다. 키신저. 네,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그래요? 헨리 키신저?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야 미국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헨리 키신저를 그야말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네. 누군가 사이코패스라는 소리를 듣고 팔짝 뛰는 모양인데, 네. 사이코패스에게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면 팔짝 뛸 수밖에 없죠. 그래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독재자의 후예를 독재자 후예라고 얘기하니까 팔짝 뛰는 것처럼.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 그런 자들입니다. 예. 닉슨과 특히 이 사이코패스였던 키신저가 뒤에서 정교하게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피노체트는 보세요. 반대파 3,200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을 구금하고 고문합니다. 이런 피노체트 정권의 공포 정치를 죽음의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칠레군 살인부대가 동원돼서 그 작전에 의해서 수행된 겁니다. 어떤 대자비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광주 민주항쟁에 그대로 고스란히 그 대자비가 펼쳐집니다. 네. 바로 이런 피노체트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 때 키신저가 이런 살인 정권을 신속히 인정하고 원조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키신저는 피노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각하는 피노체트입니다. 여기서 하시려는 일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깡패를 등에 업은 피노체트가 한 일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남미에서 독자적인 권력을 수립해서 새로운 길로 가려고 했던 모든 이 시도들은 미국에 의해서 또 키신저로 대표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괴멸되고 말이죠. 그 연장선상에 지금 베네수엘라나 남미의 다른 여러 나라들의 고난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예컨대 그 엘살바도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학살도 마찬가지고요. 레이건이 저질렀던 것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레이건 부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이건 진짜 완벽한, 대자비다. 이런 네.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떤 개인의 그 미래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 왔는지를 보면은 그 미래를 얼추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미국 현대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미국의 현대사를 할 것도 없죠. 미국 역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 향방을 대체로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광주 항쟁 당시에 그래도 미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선의의 미국만 공부했던 거죠. 신화화된 미국만 공부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네. 전두환이가 아마 미군의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전두환을 혼쭐 내러 미국이 왔다. 이런 믿음을 네. 가졌는데 네. 너무 서글펐어요. 사실 그 드라마로 제가 봐가지고 어렸을 네. 때 어렸을 때는 아니군요. 이제 제 나이 들어서 지금 우리 김 PD 지금도 어려요.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여간 그거 보면서 아이고 너무 좀 진짜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예. 참담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순진하기도 했고요. 예. 우리의 그 정의로운 나라, 자유의 수호자인 미국이 설마 이 전두환 같은 살인마를 보호할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사의 그 내러티브, 미국에서 우리에게 전파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그 미국이 이 세계 전역에서 행했던 짓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라면, 또 미국이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이랄까, 또 미국의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했다라면은 네. 그런 순진한 생각은 안 했을 건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 남미에서 펼친 그 콘트라와의 그 무지막지한 작전들, 이것도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학살 행위들, 그 협박질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책 도서관에 거의 비치돼 있을 겁니다. 한번 한가한 날 가셔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서 꼭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쭉 넘겨보시면서 손인사 하시면서 사진도 보시고 또 눈에 띄는 부분들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9.11 테러 이후 이제 이 중동에서 또 세계 전략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도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인데요. 이 권의 표지 모델이 조지 W. 부시입니다. 아, 조지 W. 부시. 오늘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행사에 참석하는 조지 W. 부시. 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책을 고르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교수님. 뉴스의 사진을 잠깐 봤었는데 예. 책 표지에 실린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하면서 그 한국에 발을 디디고 나서 일성이 노무현은 내 친구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 먼 나라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들으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났는데 네.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까칠했대요. 하지만 한번 대화를 나누고 또 소통을 해서 합의를 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하는 굉장히 의리 있고 신의가 있는 친구였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부시가 노무현 부시가 노무현을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그 거예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이니까 네. 여기까지 왔겠죠. 네, 아마 존경을 했을 겁니다. 제 안에 한치 어떤 양심이 남아 있다면은 또 사람을 보는 기준이 남아 있다면은 네. 그런 진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찔끔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나마 이 조지 W. 부시는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조지 W. 부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에 찾아온다는 게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참 난감하네요. 사실 그때 이라크 파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노무현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좀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 노무현과 바보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참 바보들 많았더군요, 보니까. 아마 우리 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사실 저도 그 바보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잠깐 동안 그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바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 PD가 오늘 여유가 있으면은 그 뒤에 노래도 한 곡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우리 23일 저녁에 네. 우리 그 동네 친구들 그리고 대학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갔었어요. 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혜경이라는 소설가인데 아주 멋쟁이입니다. 이 친구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하는 것마다 다 장순곡이 되는 거예요. 아하. 애도의 노래가 되는 거고. 예.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도 절절하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중에 한 곡이 그 김광석이 부른 너무나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었죠. 그 서울역에서 이제 배웅하고 난 다음에도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 회한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제 방에 아직도 그때 썼던 모자들이나 남아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있을 때 잘했어야 했는데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즘 그 메모가 다시 공개됐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외로이 떠 있는 돛담배 같다라고.
속이 너무 상합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뒤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후회의 대가가 이명박근혜 10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고 나서도 있을 때 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뭐 그래도 싸죠.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미국사로 들어가죠. 우리 훌륭하신 조지 W. 부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제 2권 1부에 이어서 2권 2부에는 집중적으로 조지 W. 부시와 이라크 전쟁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 먼저 마지막 챕터인 오바마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표적인 네오콘 농객이 있습니다. 맥스 부트라는. 예, 지금도 뭐 살아있을 겁니다. 예, 근데 9.11 여파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제국이다.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제국 말이다. 맥스 부트라는 사람의 말인즉슨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력적인 제국이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제국이다. 예. 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 대한 우리 매력적인 제국. 네. 뭐 자기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매력적인 제국에 휘둘리는 나라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저자들의 코멘트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지금 길고도 비참했던 두 전쟁, 수조 달러의 군사비 지출, 1000곳이 넘는 해외 군사기지 네트워크, 여러 대륙에서 벌어진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국제법과 미국 헌법에 대한 동시 공격, 붕괴에 가까운 경제 상황,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자를 잡겠다며 민간인까지 죽이는 드론 공격, 선진 산업국가치고 유례 없는 부자와 빈자 불균형, 충격적일 정도로 낮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유례 없는 수준의 정부의 시민에 대한 감시,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 좌우를 막론하고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소요,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국제적 위상 등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라는 제국은 부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조지 W. 부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노무현의 친구라고 지가 주장하는 부시가 만들었던 미 제국의 민낯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평등한 나라, 법치주의와 공화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리고 휴머니즘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 보편적 원칙으로서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가 가능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지점도, 그런 부분도, 또 그런 미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우리 저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저지른 죄악, 첫째, 인종주의. 뭐 이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국주의, 군사 만능주의. 모든 걸 군사력으로 때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 만능주의, 핵으로 다 된다. 환경 파괴. 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핵 만능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면서 네. 어떻게 남의 나라가 핵 갖는 건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고 막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럼 막는 게 아니고 아마 가져주길 바랄 거래요. 여기저기. 그래야 핵을 낳을 수 있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탐욕이 있을 겁니다. 예. 이걸 코피풀린 탐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약탈적 탐욕이죠. 이게 미국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어느 쪽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이제 우리 조지 W. 부시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막대기만 보일 테니까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9.11은 끔찍한 비극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지 W. 부시 그리고 아주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딕 체니라는 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딕 체니는 이 9.11 테러를 하나의 놀라운 기회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콘들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다. 건드려주길 바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이거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보고 환호를 한 거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설마 환호까지 했겠나 싶긴 한데 뭐 수사적인 표현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냥 환호합니다. 사실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런 어떤 세 각국에서 흉작이 있을 때
이 시카고 곡물시장이 환호로 뒤덮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부분 잠깐? 예, 예. 이게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그 단체에서 9.11 테러 발생 1년 전인 2000년 9월 발표한 보고서 미국 국방 재건 전략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대로 9.11 테러로 실현된 거죠. 네. 읽어볼게요. 예. 변혁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혁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죠. 미국 중심의 뭐 세계 바꾸고 이런 것들은. 그러나 대재앙과 같은 사건이 터져 촉매 역할을 해준다면 얘기가 다르다. 또 하나의 진주만 사건과 같은 사태 말이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알카에다의 그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 폭격이 또 하나의 진주만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카에다가 미국의 그 이 쌍둥이 트윈타워를 폭격한 게 하나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미 제국을 또다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톤을 많이 낮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 김 PD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할까봐 조금 염려스럽긴 누가 나올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라이스 국무장관이 있었죠. 네. 고문 문제인데 미국이 거의 피타면은 고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하고 그렇죠. 고문하지 말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제일 뮬러와 인터뷰에서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 미국의 고문 정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네. 미국 역사상 법의 지배에 대한 가장 극적이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국의 그 고문 방식들 얘기해요. 힘들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용의자를 체포하면 눈 가리개와 귀마개로 시야와 소리를 차단한다. 구금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발가벗긴 다음 지속적으로 강한 빛과 최고 79데시벨까지 큰 소음을 가하면서 최장 180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만든다. 일단 죄수가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본격 심문을 시작한다. 감시자가 죄수의 양 다리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목에 목걸이를 채운 다음 머리에 씌웠던 두건을 벗기고 나면 신문 담당자가 따귀를 날린다.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다. 대개는 목걸이를 손잡이 삼아 잡아당겨 죄수의 머리를 벽에 30번 정도 찧어주기도 한다. 아이고. 그 다음에는 죄수에게 물을 끼얹거나 화장실 사용을 금하거나 강제로 더러운 기저귀를 차고 있게 하거나 천장에 쇠사슬로 매달거나 장기간 고통스러운 자세로 서거나 무릎 꿇고 있게 만들기도 한다. 이게 바로 그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가했던 고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데리고 갔다 오겠다. 온갖 짓을 하는 건데 여기서 차마 뭐 읽지 못할 구절인데 이 물고문 과정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교수님. 예. 난 싫은데. 근데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한 사람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도쿄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군이 미군을 포로를 물고문을 했다는 걸 가지고 전번 재판에 기소한 적이 있거든요. 니들 인권도 모르느냐 이러고. 근데 미국이 한 짓은 그보다 더 합니다. 뭐 더 했으면 덜 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맞겠네요. 고문 교관을 지낸 어떤 사람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칠성판이 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칠성판에 묶여 반사적으로 구역질이 나는데도 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목구멍이 열리고 물이 벌컥벌컥 들어와 폐에 가득 찬 느낌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물고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물고문은 단계적으로 익사 직전에 도달하게 하는 작업이다. 미국식 모델은 의사, 심리 전문가, 신문 담당자, 조였다 풀었다 하는 조수팀의 통제 및 감시하에 진행된다. 물고문은 익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양쪽 폐에 실제로 물이 들어차기 때문이다. 익사를 모방할 방법은 없다. 대상자는 실제로 익사 중인 상태다. 대상자가 얼마나 익사에 근접하게 될지는 원하는 결과와 대상자의 고집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그 테러 용의자인 용의자죠. 알카에다 조직원에게 하루에 4, 5일 동안에 83차례 물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삶을 중시하는 이 미국의 민낯이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정보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에 입각해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잘 아시죠? 네네. 아시는데 이 조지 W. 부시가 라이스가 했던 식으로 이렇게 음장을 놨다 합니다. 최종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총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봐야만 총을 쏘았으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라크를 그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차별 폭격을 가했던 겁니다.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라크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인들도 당연히 많은 생명들을 잃어야 했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미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 W. 부시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그 악의 축으로 설정한 이 이슬람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 조지 W. 부시가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시는 본인이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했다고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신앙 앞에서 사태 분석 어쩌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지요. 신앙의 요체는 경험적 증거가 없는 일이라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신앙을 기초로 이끌어갈 수는 없지요. 라고 부시를 비판하면서 이 브루스 바틀라는 사람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시가 조지 W. 부시가 노무현을 친구로 하면서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하네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과 이별하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친구라고 찾아오는 이 조지 W. 부시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지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부시가 뭔가 전쟁광 이런 네. 이미지를 희석할 목적으로 속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2초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벌써 지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말 편하게 저 세상에서 주무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라면서 있을 때 우리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 PD가 우리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네. 그리고 이 책, 그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우리 올리버 스톤과 피터 커즈닉이 쓴 책 함께하면서 미국이 세계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정확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바마에 대한 환상도 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드렸는데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지 W. 부시가 해온 짓들을 청산할 줄 알았더니 더 악화시켰다는 게 저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할 뜻은 없으셨는데 부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연관 검색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항상 계승해야 한다. 이런 부채감을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이제 금요일 아침인데요. 시가 있는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또 어떤 좋은 시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김 PD와 함께할 특별한 시들 몇 편 골랐습니다. 아, 좋습니다. 줄곧 시집 하나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시집 아니고 네. 주제로 접근했습니다. 예. 그리움이라는 키워드로 시 몇 편을 제 나름대로 골라봤습니다. 예.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움을 떠올린 건 뭐 어쩔 수 없이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그랬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라서 또 예, 아무래도 글쎄요. 그 젊었던 시절에
그림이었죠. 아, 그래. 근데 한국어에서 참 그리움이라는 말만큼 그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말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쓸쓸함이나 그리움. 네. 아주 울림이 깊은 그런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이 김용택 시인은 당신을 기다리는 하루에서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 눈과 내 귀는 오직 당신이 오실 그 길로 열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뭐 하루 종일 그럴 때 있죠. 누군가 오지 않을 줄 알면서 또 못 올 줄 알면서 기다릴 때가 있죠. 근데 뭐 살아서 오지 못하면은 목소리라도 또는 뭐 그 영상이라도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만. 예, 예. 네, 이 그리움에 관한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맨 먼저 고른 건 김준태. 김준태 시인이 요즘 제 눈에 자꾸 띄는 것 같아요. 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김준태 시인의 그리움이란 시 네. 읽어드릴게요. 예. 꽃은 죽어서 하늘로 날아가고 나비들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온다.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자신의 그림자를 적시고 새들은 죽어서 땅 위에 자신의 날개를 퍼덕퍼덕 남긴다. 그리움 때문일까? 살아서 못다한 그리움. 땅 위의 목숨은 하늘로 날아가 목숨을 이루고 하늘 위의 목숨은 땅 위에 내려와 목숨을 이룬다. 네, 꽃은 죽어서 하늘로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나비들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오고요.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자신의 그림자를 적시고 새들은 죽어서 땅 위에 자신의 날개를 퍼덕퍼덕 남긴다고 합니다. 또 땅 위의 목숨은 하늘로 날아가 목숨을 이루고 하늘 위의 목숨은 땅 위에 내려와 목숨을 이룬다고 합니다. 예. 그리움 때문에 또 살아서 못다한 그리움들이 늘 있죠. 제가 이 시간에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있을 때 귀한 줄 몰라요. 예. 뭐 저는 우리 김 PD 옆에 있을 때 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교수님. 너무 잘해주시죠, 진짜. 그래요, 맞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예, 그럼요. 뭐 후회라는 게 늘 늦게 찾아와서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지, 있을 때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예. 잊고 나서야, 사라지고 나서야 그렇게 그리운 줄 압니다. 지몬미에서 뭐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하지도 않으면서. 에이, 네, 참. 제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딱 텔레파시가 맞았네. 네. 지몸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 지금 와서 해서 뭐합니까? 그럼요, 그 무의미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사실은 자기 위로죠. 예. 있을 때 잘 지켜주고, 그 깊이까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새삼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수님. 네네. 교수님께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는 뭐, 백수 비슷할 때였어요. 2002년. 네네네. 노사무 막 생겨날 때. 예. 저는 뭐, 어떤 팬클럽 이런 데 가입해서 함께 하는 게 별로 좋아하고 그러지도 않은데요. 지금도 예. 그렇고. 예.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그런 편이었는데, 근데 뭔가 울컥한 기분 때문이었나 봐요. 네. 노사무에 가입했고. 그러셨어요? 그랬었고, 그리고 한참 뭐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비난이 득세했을 때, 뭐 네. 저쪽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이런 뭐 진보 세력 쪽에서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모든 걸 한꺼번에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네. 저는 대단히 그 상식적인 수준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견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문학 비평하는 친구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도 뭐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하고 약간 언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더러 당신이 갈 데 없는 뭐 먹물이다, 보수주의다,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 먹물이면서. 뭐 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은 있을 줄 압니다만은 네. 저는 각별해요. 저에게는 각별합니다. 어떠한 정치인을 감정적으로 좋아했다는 것.
이건 저한테는 초유의 경험입니다. 아이고. 그건 저한테는 좀 낯선 경험이었어요. 아이고, 전 사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냉철하시고 이성적인 분이 팬클럽 진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노무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우리 교수님께. 그렇죠. 제가 냉철하면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이렇게 감성적 차원에서 좋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좋았어요. 그냥 이유 없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좋은 겁니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 이거 좀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인간 노무현에 관한 이성적인 판단이 별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 선거 때는 심사가 보통이 아니셨겠어요. 보통이 아니었죠. 예. 시청 앞에서 저 멀리서 많이도 그랬습니다. 그때 함께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제 공부방에 가면은 그때 썼던 모자랑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장 있던 날. 네. 지금도 그건 안 버리고 잘 한 곳에 보관해 놨습니다. 예. 좀 이상하죠? 이렇게 몰래 숨은 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교수님.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들, 대단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저더러 철없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만은, 저에게는 참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예. 고정희 시인. 우리가 이 시간 있는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그 시인들이고,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시집의 한 편들입니다. 우리 고정희 시인의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라는 시입니다. 편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편지의 10번째 편지입니다.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길을 가다가 불현한 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목을 길게 뽑고 두 눈을 깊이 뜨고 저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는 저음으로 첼로를 켜며 비장한 밤의 첼로를 켜며 두 팔 가득 넘치는 외로움 너머로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어두운 들과 산굽이 돌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배웠다. 내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 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달력 속에서 뚝뚝 꽃잎 떨어지는 날이면 바람은 너의 숨결을 몰고 와 측백의 어린 가지를 키웠다. 그만큼 어디선가 희망이 자라오르고 무심히 저무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수없는 나날이 셔터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꿈의 현상소에 당도했을 때, 그러나 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부재 중이었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불쑥 다가왔다가 이내 바람으로 흩어진 너.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하는 시입니다. 네. 고정희 시인의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였습니다. 네. 그립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그게 희망이든 뭐든. 고정희 시인은, 이 지리산에 등산 갔다가 뱀사골에서 토굴에 실려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노무현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노무현하고 다른 맥락에서 쓴 시지만 이때 너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정말 해방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리움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그 그리운 사람이 꿈꿨던 세상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나라도 조금 한 발 더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한 편 더 볼까요? 예, 교수님. 네, 우리 안도현 시인의 그리움 죽이기입니다. 네. 이 참 좋은 시입니다. 그리움을 죽인다고 해서 그림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리움 죽이기 읽어보겠습니다. 칼을 간다. 더 이상 미련은 없으리. 예리하게, 더욱 예리하게 이제 그만 놓아주마. 이제 그만 놓아나련다. 칼이 빛난다.
우리 그림자조차 무심하자. 차갑게 소름보다 차갑게 밤마다 절망해도 아침마다 되살아나는 희망. 단호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내려친다. 불사. 그리움이란 놈 몸뚱이 잘라 번식함을 나는 몰랐다. 그리움은 이렇게 내려쳐서 하나하나 조각내버려도 그 조각난 것들이 번식하는 걸 몰랐다 그럽니다. 그리움을 아무리 내려쳐도 다 갈라쳐도 그리움은 스스로 번식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런 안도연의 시들도 있고요. 우리 이용학의 그리움도 있고 제가 여러 편의 시를 골라놨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신동엽의 산문시 1을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 중에 그 손녀 뒤에 태우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달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참 대단한데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동엽은 60년대 68년 월간 문학에 발표한 시에서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시인의 집으로 놀러가는 꿈을 꿉니다. 대통령이. 이 멋진 시인데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산문시여서 조금 들으신 게 거추장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그 나라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에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그 리본을 단 딸 아이의 손을 이끌고 칫솔을 사러 나온답니다. 아주 소박한 모습이죠. 누구처럼 플랫폼까지 차 몰고 가고 이런 사람하고 전혀 종자가 다르죠. 참 그 쇼의 쇼 감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얘기하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만하겠습니다.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 몰고 들어가는 그런 인간. 정말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예.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이 구절도 참 좋습니다.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 광산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에는 기름 묻은 책이 있답니다. 하이데거 철학책도 있고, 러셀 책도 있고, 해밍웨이 소설도 있고, 장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이런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여행을 떠나는데 그럼 서울역장이 나와서 뭐 환대하고 이 플랫폼 다 열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에서 국무총리가 서 있어요. 표를 사기 위해서. 그걸 본 서울역장이 좋으시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만 하고 태평스러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노무현이 꿈꾼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못 견디는 이 기득권층들, 이 잘난 이른바 대학 나온 새끼들이 있었죠. 학벌을 들이대는 그 검사 새끼들 보십시오. 제가 이런 짓도 잘 안 하는데 그 검사 이름도 기억했어요. 그 새끼. 그 이영종이라는 새끼들 있잖아요. 김영종 아닌가요? 김용종인가요? 예. 저 이름까지 기억했어요. 예. 그런 걸 전문 용어로 호로새끼라고 호로새끼. 김영종 검사. 예, 그렇죠. 83학번 어쩌고 하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이죠. 예, 그렇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네. 고졸이라고, 부산상고 나온 고졸이라고, 이른바 그 대학 나와 달랐다는 놈들이 모질게도 조롱하고 냉소한 거 보십시오. 그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뿌리 깊은 이 학벌, 카르텔에 의해서 유지돼 왔는지를 잘 보여주죠. 10명의 검사,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검사로 대표되는 이 카르텔들이죠. 네. 조직 카르텔들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죠. 예. 네. 정말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그 인간이
언젠가는 한국당 윤리위원장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그러고 남을 놈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시를 얘기하는데, 교수님. 네. 뭐 그런 인간들 이름을. 시하는 중인데. 예. 한 문장 더 볼게요. 예. 남해에서 북간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이 구절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동엽 시인이 늘 꿈꿨던 게 중립국이거든요. 예. 이 남북이 함께하는 그 중립국인데 남해에서 북한까지 정말 넘실대는 물결, 그리고 꽃밭들, 그리고 그 하나에서 100까지 다 대학 나왔지만은 다 농민들이고 트럭을 2대씩 갖고 있지만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을 훤히 아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나라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심대 시간 보내느니 이런 새 이름, 꽃 이름, 극작가 이름, 그리고 우리처럼 시가 있는 금요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동엽이 그런 꿈을 꿨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정치가 노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 되는 나라는 그 지도자가 누군지를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치가들을 어떻게든지 호명하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볼게요.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포도밭에는 죽어도 미사일 기지, 탱크 기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배짱 지킨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오래전이네요. 상주에 사드 배치한다고 그럴 때 제가 이 시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정말 생태 이 농업을 통해서 자기 손주들이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그런 땅을 물려주고 싶었다고 하죠. 그런 꿈이 현실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 아쉬움들을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은 명언 같습니다. 명언.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언 같습니다.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 인간 노무현이 못다 이룬 그 꿈을 하나씩 새겨나가는 게 뒤에 남은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마지막 문장 다시 보십시오.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시인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양들, 감성들을 갖춘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다시 나타날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제 녹음하는 날은 오늘 그 23일 밤이 깊었습니다만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리움에 관한 시 몇 편, 그리고 노무현이 꿈꿨던 나라가 이 신동엽의 산문시에서 그리고 나라가 아닐까 싶어서 신동엽 산문시 1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산문시를 인터넷에서 서핑하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로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교수님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